네, 안녕하세요.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시간입니다. 오늘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또 열심히 해볼게요. 교과서 102쪽입니다. 비유동자산은요, 여기서 유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유자에 움직일 동자라고 해서 동작이 있다 했을 때 유동이라고 합니다. 즉, 어디로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냐면 현금으로의 전환이 쉽고 가능하다 하면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면 현금으로의 전환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 있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큼직한,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무게가 큰 자산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투유무기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것,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거,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영업권, 개발비,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 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기타 비유동자산으로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매수금, 이연법인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에 보통 임차보증금 한 개만 나오거든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기타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이렇게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는요.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1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 또는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그냥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그래서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투자부동산. 요거 3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는요, 가장 첫 번째로 장기금융상품, 장기성 예금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1년 이상인 예금, 그래서 결산일 현재,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특정 예금, 감채기금 예금이나 기타 정형화된 장기금융상품이라고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냥 예금인데 1년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예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10일 문제입니다. 3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평화은행에 예입하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현금을 갖다 주고 돈은 정기 예금으로 들어갔죠?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대변에 현금, 차변에 장기성 예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9월 30일 위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좌측에 쓰기로 했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4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4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의 회계 처리. 두 번째는 매도가능증권 개정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은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단기간 있는 목적도 아니고 아니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도 아니고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러면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기 매매 목적이나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은요,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6월 10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ABC의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사랑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장기 투자니까요. 그 주식을 샀다 이렇게 해서 주식의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0주 곱하기 7,000이니까 7일은 706개. 그럼 얼마예요? 70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7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6월 21일 소유하고 있던 ABC의 주식 500주를 절반이죠. 주당 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다. 자기합수표의 계정 과목은 현금이거든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고 5, 8에 40 써주시고요. 0, 500에 있는 거 2개, 8,000에 있는 거 3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은 원래 7,000원이니까 5, 7에 35, 나머지 5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 원래 350짜리인데 팔고 현금 4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50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비유동 자산의 회계 처리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계정입니다. 기업이 단기 매매 목적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는다.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금액의 수수료 등의 재비용을 다 포함해서 취득원가로 차변에 기입하고 팔았을 때는 좌우의 금액을 대변에 입력하고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로 기입하게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 도래 또는 매도가 확실할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되어 있지만 얘 기간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 넘겨줍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원래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앞에서 그 아까 보셨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잘 안 넘어가죠? 잠시만요. 네, 핸드폰이 말 안 듣네요. 네, 여기서 지금 투자자산 보시면 얘는 다 비유동자산이거든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투자부동산이 있다.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투자자산의 장기금융 상품은 즉 1년 이상의 예금은 장기성 예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잡고 매도 가능 증권은 구매했을 때 모든 재비용을 포함해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잡고 팔았을 때는 구매했던 가격으로 적어주고 그 차액은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로 잡아줍니다. 계속할게요. 투자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주식은요, 그 어떤 회사에 어떤 그 투자한 거기 때문에 주식 그 회사에 투자하는 기간을 만기로 잡는 거는 그 회사가 망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에는 주식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만기가 확정된 사채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금액과 상환 시기가 약정된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를 샀는데 그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약속하고 샀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6월 22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5년 만기 충남의 사채를 4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니까 만기 보유 증권 사채 400, 대금은 당좌 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장기 대여금 계정입니다. 장기 대여금은요, 그 대여금은 그 대자는 빌려, 그
그다음에 여자는요 줄 여자예요. 그래서 줄 빌려주다. 장기 대여금은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장기 대여금으로 잡습니다. 대금의 회수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을 말하고, 즉 돈을 빌려주는데 1년 이상으로 기간을 잡고 빌려줬고, 이때 유동자산인 단기 대여금과 구분해서 기장합니다. 장기 대여금으로 대여하면 장기 대여금은 차변에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대여금은 받을 돈이기 때문에, 받을 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입력합니다. 4월 21일 이몽룡에게 30만 원을 2년 후에 상환은요 돌려받는 거거든요. 돌려받기로 하고 현금을 대여는 빌려주다. 현금을 빌려줬다.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장기 대여금 30, 현금 30 이렇게 기장하시면 됩니다. 투자부동산 계정. 투자부동산은 땅을 샀는데 그것을 목적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나 비업무용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5월 12일 볼게요. 비업무용 토지 300만 원을 취득하고 등기료 30과 함께 소망은행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투자부동산 취득 재비용 다 포함해서 330, 대변에 당자예금 33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비유동자산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투자자산, 투유무기 해서 이 투자자산의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투유무기니까요, 유형자산, 즉 토지나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입니다. 유형자산은요,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토지나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라고 한다 하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유형자산의 뜻과 종류는, 유형자산이란 다시 한번 보면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토지나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는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종류별로 자산의 취득금액에 취득 재비용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취득원가를 각 계정 차변에 입력하고, 처분한 때에는 장부금액으로 각 계정 대변에 입력해서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영업의 손익인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입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면 각각의 문제를 실제로 살펴보면서 한번 보실게요.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입니다. 5월 16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를 매입하고 현금 300을 지급하다. 돈을 받았으면 받자라고 했죠. 좌측에 기입하는데, 얘는 지금 돈을 냈으니까 차량을 사고 대변에 현금, 차변에 차량 운반구 3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차량 운반구 3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취득록세가 얼마 나왔다. 그럼 그 취득록세를 차량 운반구에 같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영업용 토지 260만 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취득세 10만 원, 등기비용 9만 원, 중개수수료 111만 원과 함께 사랑은행 앞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런 재비용은요, 그 땅을 구입하면서 꼭 써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땅값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토지 260에다가 취득세 10만 원 더해 270에다가 중개수수료랑 등기비용 더하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90만 원이 토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290
대변에 당좌예금 29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제 비용은 무조건 매입 원가에 포함해서 매입 원가 금액에 다 가산시켜서 구한다. 자, 아까 그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을 30만 원 현금으로 300만 원 매입했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 300, 현금 300입니다. 아까 요것도 다 했고요. 박영수로부터 영업용 건물 520만 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취득 재비용과 함께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건물 가액이 얼마예요? 520인데 재비용 포함하면 530이죠? 근데 돈 안 냈으니까 얘는 상품을 사고 돈을 안 줬으면 외상 매입금인데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 돈을 안 줬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530, 미지급금 530. 그죠? 그 다음에 5월 22일 영업용 토지 270, 취득원가 250에 충북상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라고 했어요. 땅을 팔았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토지 250, 차변에 미수금, 상품 위의 것을 팔고 받을 돈은 아직 받지 않은 돈. 그래서 미는 아직, 숫자는 받을 수. 그래서 아직 받지 않은 돈, 미수금 270, 나머지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 270, 토지 250,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 원. 소지하고 있던 건물 취득원가 200만 원짜리를 150에 팔았어요. 뭐 별로 안 좋은 거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다.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은 30만 원이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그죠? 그럼 현금이 차변에 150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대변에 건물이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건물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건물 200.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원래 감가상각비가 차변의 비용으로 발생하거든요. 누계액은 지금까지 모여진 감가상각액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대변에 나오는 거라서 차변에 써줘요.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 그러면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180.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30만 원 정도가 지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200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원이 빠지니까 17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170만 원짜리 팔고 현금 150 받았으니까 2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양변 대차가 맞죠. 그래서 5월 24일 요 감가상각 문제는 시험에 제가 100% 꼭 낼 겁니다. 그래서 별표 해주시고요. 얘는 좀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는 저희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다시 한번 연습하는 용도로 꼭 풀어보도록 다시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개정이에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영업용으로 사용할 건물이나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이 오나공우 오타가 났어요. 완공이에요. 완공되어 인수할 때까지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모든 공사 대금은 건설 중인 자산 차변에 입력하고 잠깐만요. 녹음이 되고 있죠? 이게 안 되고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입력하고 잠깐만요. 다시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 계정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고 어디까지 읽었죠?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인수하면 취득세 등의 부대 비용과 함께 건물 계정에 대체시켜 입력한다. 뭐 어려운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건을 건물을 만들고 있는 중간에 쓴 비용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면 건설 중인 자산에 미리 냈던 비용은 빼준다 이 얘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자동으로 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인건설과 1,200만 원짜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중도금 20만 원은 사랑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여기서 실제 발생한 거래는요. 신축하기로 계약한 건 실제로 돈이 안 나갔죠. 그래서 얘는 자산이나 부채의 증가 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금 200만 원은 사랑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얘만 회계상 거래예요. 그래서 얘만 분개해 주시면 돼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면 대변의 당좌예금, 차변의 중도금의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는 대변의 당좌 예금 20만 원, 2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200만 원. 그죠? 건물을 만들 때 중간에 들어간 돈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속할게요. 위에 건물이 완공돼서 인수하고 신축 공사 대금 잔액과 등기비 40만 원을 사랑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볼게요. 그럼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일단 건물 12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미 돈이 냈죠. 그러면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200을 써줘요. 그죠?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중에 등기비 40만 원이니까 건물이 124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 40만 원, 당좌 예금 40만 원 해서 건물이 1240이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미리 냈던 게 200, 그 다음 당좌 예금으로 1040을 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쵸? 신축 공사 대금 잔액이란 등기비를 당좌 수표로 냈으니까. 그죠? 어렵지 않죠? 요 문제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요거 뭐냐면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사용 중인 건물을 수리했을 때 그 비용이 내용연수, 즉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연장하거나 생산 능력을 증대하거나 가치를 증대하거나 증설 및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로 유형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서 자본 지출로 처리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유형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수선비, 차량 유지 관련 재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에 기입해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수리했는데 건물의 유리가 깨졌다. 얘는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는 수익적 지출로 지출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정 과목을 수선비라고 하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하는 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가 증가했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서 계정 과목을 건물로 잡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인 건물의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수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차변에 수선비 해서 잠시만요. 네, 요거는 제가 책에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얘는 건물을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 게 100만 원어치였던 것 같고요. 원상 복귀를 위한 게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여 시험에 요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게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 회복을 위한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 지출이면 건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원상 회복, 즉 유리를 바꿨다, 깨진 유리를 교체했다, 요 정도의 지출이면 무조건 수선비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무실 건물의 증축비 100만 원을 사랑은행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니까 사무실 얘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건물 100만 원,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를 다 풀었죠? 그래서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하는 내용, 투유무기에 대한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문제 꼭 스스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학교에 오시면 또 같이 또 풀어보고 계속 연습할게요. 마치겠습니다.